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완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질질 끌지 말고 빠른 시기에 완강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 불행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교는 오로지 여러분들과 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나아졌는지 비교하시고요. 내일의 나가 오늘의 나보다 더 나아졌는지 비교하는 것.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비교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불행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만 바라보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조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니 해도 이 조선 전개하면 15세기 세종대왕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가장 기출 빈도가 높은 왕이 세종입니다. 피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요, 특히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이 무엇을 했는지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게 문화와 연결이 돼요. 15세기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문화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세종 그 시기에 문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주목하셔 가지고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조선 정치 배워볼 텐데요. 우선 늘 그랬지만 시기 구분부터 고려시대는 왜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은 언제냐면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요. 일단 조선의 그 시기를 한번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고려 말을 이끌고 있었던 그 주도 세력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죠? 권문세족. 권문세족. 자, 바로 이 권문세족에 맞서면서 성장했던 공민왕 개혁 이후에 이들에 맞서 성장했던 세력이 있으니 그들을 뭐라고 해요? 예, 그들을 우리는 바로 신진사대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진사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가 쪼존쪼존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죠? 특히 신흥 무인 세력들, 뭐 이성계 이런 사람들과 중심이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바로 이 권문세족들을 공격을 해 들어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공격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 이성계가 주도했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앞에 설명드렸죠. 바로 위화도 해군이 있습니다. 바로 위화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원래 이제 요동정벌을 떠났다가 다시 여러분 군대가 회군을 해요. 싸우지 않고 회군을 해요. 이건 여러분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즉 회군이라 함은 죽거나 뭐 혁명을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이외에는 뭐 이건 선택지가 없어요. 회군은요, 어떠한 경우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바로 그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 이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당시 최영과 그 권문세력들 다 제거를 하죠. 이걸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권력, 즉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빼앗았던 개혁안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과전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문세족, 여러분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민왕 때는 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제 실패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공민이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신진사대부가 과전법을 통해서 이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바로 이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어쨌건 바로 이 신진사대부 권문세족을 공격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신진사대부가 다시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요. 우선 이쪽에서 아예 그냥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혁명파. 혁명파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도 나라를 뒤엎는 건 아니지. 이 체제 내에서 개혁해야지 라고 주장하고 있는 온건파. 그러니까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게 되더라라는 거. 이 혁명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신진 사대부라고 한다면 바로 정말 이름도 도전적이죠. 바로 정도전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절겹 천년만년 누리고저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방언의 어떤 그 말에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 죽어 임양한당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헛소리하지 마! 라고 끝까지 자신의 절개를 지켰던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바로 정몽주죠. 정몽주. 네. 이렇게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온건파와 그리고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혁명파로 나뉘게 돼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혁명파 사대부들과 그리고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더라. 언제? 바로 1392년.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더라. 이 혁명파 사대부들은요, 뭘 추구했냐면 이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바로 중앙 집권의 강화, 중앙 집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바로 이렇게 중앙 집권, 중앙 집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다. 반면에 이 온건파는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냥 향촌으로 낙향을 해버립니다. 네, 바로 향촌으로 낙향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성혁명, 왕시성에서 이시성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은 신화의 도리가 아니다. 갈 수 없다. 라고 해서 향촌으로 낙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뭘 추구했냐면 이들은 바로 향촌 자치, 그 향촌에서 그냥 냅둬 우리끼리 알아서 살게 향촌 자치를 또 추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파가 중앙 집권을 추구했다면 이 온건파는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렇게 좀 대비되는 모습들로 조선은 출발하고 있죠. 자, 어쨌건 이들에 의해서 이 조선을 건국한 이들에 의해서 15세기는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한 100년은 흘러가는 거예요. 특히 세조의 집권을 계기로 해서 이들이 이제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이들을 우리는 훈구파다라고 합니다. 훈구파. 특히 세조 집권,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훈구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훈구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이렇게 향촌에서요, 제자들을 키워가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살인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살인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살인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5세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수명이라고 할까? 100년 못 가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우리는 15세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사회 모순이 쌓이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또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고려시대 때 호족이 문벌귀족화되면서 결국은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그게 무너지잖아요. 똑같아요. 이 15세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혁명파 세대들이 조선을 건국해서 뭔가 첫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이렇게 서서히 100년 시간 이 훈구 뭔가 느낌 자체도 올해 구자 뭔가 안 좋잖아요. 그죠?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비주류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류에게 도전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더라. 그게 바로 이 살인파의 등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살인파가 어떻게 올라오냐면 자, 특히 이 훈구를 공격을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를 장악하면서 들어가냐면 바로 3사 이제 배울 텐데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이라고 하는 언론기관이에요. 그 언론기관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바로 이 훈구들의 그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훈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득권 세력이고 아직까지는 권력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파들이 이제 쭉쭉 올라오니까 이것을 압박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압박하는 장면이 보여요. 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사화다. 공격해서 이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거꾸로 절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안 돼, 난 못 가게 할 거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 일시적으로 이 살인파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새로운 어떤 시대의 어떤 그 주인공으로서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오는 것은 역사의 어떤 순리였다. 자, 이러면서 이들에 의해서 16세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 훈구파들은요, 결국 16세기로 오면서 소멸이 되고, 바로 이 살인파들이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살인파들이요,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만들었던 정치 형태가 있어요. 그 정치 형태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16세기 이제 운영되는 정치 형태인데요. 바로 붕당 정치다. 붕당 정치. 그러니까 이 살인들이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 또는 학문적인 어떤 뜻이 맞는 사람들 또는 누구의 제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붕이 뭐냐면 법붕자예요. 같은 친구들, 같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당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붕당 정치가 이제 쭉 연결이 될 텐데 어쨌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조선시대가 이제 분기점이 이르게 되죠. 그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1392년부터 이 1592년 이 사이를 우리는 조선 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92년부터 그 이후를 우리는 조선 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92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시기를 나눕니다. 고려는 1170년 무신정변,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 이렇게 나누는데 나누면서 이 붕당 정치에서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당이 어떤 당이냐면 서인당이에요. 서인당. 이 서인당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분화되어서 노론당으로도 바뀔 거예요. 노론당으로 바뀔 겁니다. 어쨌건 바로 이 노론으로 바뀌었던 이 세력들, 서인의 어떤 그 계열들, 이게 지금 이율곡 계열인데 이 계열이 조선의 양반의 주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조선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한 시기 구분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592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지고 있더라. 조선 전기는요, 바로 이 혁명파 사대부들에 의해서 훈구 세력으로 연결되는 이들이 주류 세력들이다. 하지만 그에 맞서서 이 살인들이 또 등장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3사를 장악하는 살인들, 공격하는 훈구들, 사화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게 바로 조선의 시기 구분이었으니까 일단 이걸 딱 염두에 두시고, 이게 이제 숲이에요. 숲을 보셨으니까 이제 나무를 보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하이라이트! 바로 조선 전기 왕. 그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있냐고요? 당연하죠.
네, 세종을 포함한 조선 전기 왕들. 자, 조선 전기의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 전기의 여러 왕들입니다. 자, 일단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바로 태조 이성계죠. 네, 태조 이성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쭉 출발. 태조 이성계. 자, 이 태조 이성계는 사실은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진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에게 거의 모든 걸 맡깁니다. 그 인물, 조선왕조 500년을 설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바로 정도전.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 정도전의 어떤 그 힘이 막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정도전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꿈이었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 네, 재상 중심의 정치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도전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도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왕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왕이 늘 성군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뭐 연산고치 이상한 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왕을 갈아쳐야 되는데 갈아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불안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왕이 똑똑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재상들, 이 재상들은 바꿀 수 있잖아요. 능력에 따라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재상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면 늘 똑똑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굉장히 선진적인 의회주의자의 모습을 정도전이 이때 그 씨앗을 먼저 보여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정도는 유학자이기 때문에요. 당시 그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그 시각들을 보입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참 부처씨의 잡소리야. 이야, 와, 이게 부처씨의 잡소리. 우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후 경국대전의 어떤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예, 바로 조선경국전과 같은, 이거는 이제 경국전은 뭐냐면 조선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왜냐면 정도전은 조선의 설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마스터플랜을 쫙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정도전이 이렇게 종이를 하나 딱 펴놓고 에다 선 하나 쫙 그으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고, 점을 딱 찍으면 건물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본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쭉 그은 길, 그게 지금 서울에 쓰고 있는 종로예요, 종로. 네, 600년 지났는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을 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뭔 소리야! 조선은 왕의 나라지! 라고 반기를 들었던 아주 야심가 있죠. 그 야심가가 누구였냐면 바로 태종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바로 이 태조의 아들이죠. 예, 아들인데 이 태종은요, 강력한 재상 중심의 정치. 웃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태종은요, 바로 이 왕자의 난, 네, 왕자의 난을 통해서 바로 이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또 정도전의 운명은 또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죠? 난을 일으켜가지고 정도전 제거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래 장자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게 권력 지향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태종은요, 강력한 왕권이에요. 무슨 재상중 정치야.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육조 직계제는요, 아주 강력한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되는 건데,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 재상들이 이제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그 밑에 이제 육조가 있어요. 2호 예병 형공. 그러니까 2호 예병 형공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왕이 바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로 명을 내린다거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켰다. 이런 게 아주 뚜렷이 보이는 게 바로 육조 직계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 사병을 가지고 왕제단을 일으켰으면서 이렇게 권력을 잡으니까, 야, 너희들 사병 이제 없애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병을 혁파하고 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요. 그리고 남성들에게 다 호패법, 지금에 본다면 뭐 주민등록증 비슷한 것이겠죠. 이 호패법을 또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도 태종 이방원에게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이 태종은요 정말 손에 피를 쳐 묻히면서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이렇게 피의 숙청 기간을 거치고 나서 등장한 왕이 누구예요? 네, 그 왕이 바로 세종이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바로 세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고려시대도 비슷해요. 고려시대도 태조 왕건 때는 왕권이 약했잖아요. 호족 연합정권이었으니까. 그 뒤에 이 광종이 손에 피를 철철 묻히면서 결국 그 이후에 성종이 시스템을 정비하듯이 조선도 비슷해요. 태조 때 왕권이 약했지만 태종 때 피해 숙청을 거쳐서 결국 세종 때 안정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세종은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하들하고 같이 가면 되지 라고 해서 다시 이 세종은요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합니다. 이건 이제 의정부 삼정승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정부 서사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현명한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해서 집현전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뭐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세종대왕 하면 일단 훈민정음 뭐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 15세기 문화와 연결해서 세종의 연결로 가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교적으로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북방 쪽으로 보면요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사군 육진, 네, 압록강, 두만강 일대로 영토를 넓혀서 지금의 영토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던 왕이 바로 또 세종이에요. 하신 일 참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군 육진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본, 그러니까 이 사군 육진하면서 사람들을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으니까 사람들 이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3인 정책 이게 뭐냐면 이사시키는 거예요. 네, 백성을 이사시켜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거 지금으로 본다면 이거 강제 이주 아닌가요? 그죠? 내 터전을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을 텐데 어쩌면 이 당시는 또 이런 것들이 가능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네, 일본에 대해서는 쓰시마섬, 네, 쓰시마섬을 또 정벌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 세종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이 세종은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하신 일이 많으세요. 이제 하나씩 한번 그 분야로 넘어갈 때마다 세종의 업적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세종 다음에는 문종도 있고 단종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세조가 단종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조도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조는 다시 한번 왕권 강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귀합니다. 육조 직계제. 그리고 집현전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집현전을 없앱니다. 집현전을 없애는 모습들. 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 새로운 법 이런 것들을 확립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시행한 게 바로 경국대전. 그런데 경국대전 이게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했던 법전인데 이때는 완성되지는 않고요. 이제 시작한 거야. 시작하고 이게 완성시킨 왕이 누구냐면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성자, 이룰 성자 쓰고 있잖아요. 그죠? 고려와 같습니다. 성종. 자, 이 성종은요, 역시 성종도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어떤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세조가 이게 없앴던 이
지편전의 기능을 다시 복원시켜서 홍문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홍문관. 자, 홍문관은요, 신하들과 왕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독서도 하고 또 독서에서 이야기도 나누는 어떤 그런 곳인데, 특히 이 홍문관은요, 경연과 서연을 담당을 합니다. 경연은 뭐냐면요, 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왕은 어려요. 신하들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 경연이라는 자리는 그건 뭐냐면 신하들이 왕 가르치는 자리예요. 결국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왕권이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신권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몇몇 왕 빼고는요, 신권이 강했던 나라 조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바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드디어 바로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경국대전이 성종 때, 성종 때 완성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런 흐름 정도만 여러분들 조선전기 왕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뭐니 해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왕은 바로 세종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전기 왕 이 모습을 통해서 틀이 지금 잡혀지고 있는 모습,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법전 체계도 지금 완비가 되고 틀이 잡혀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죠? 자, 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 조선의 그 행정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행정 조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의정부 서사제 왕 6조 직계제, 요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행정 조직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왕권을 강화시켰고 어떤 것들은 왕권을 약화시켰는지 그런 내용들 지금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 그 15세기 혁명파 사대부들, 얘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중앙 집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앙 집권이라는 사실.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과 지방에서 어떤 모습들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중앙입니다. 자, 중앙은요, 중앙행정조직은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이 지방은 8도 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8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일원화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 5도 양계였죠. 5도는 행정이 좀 더 중심이 되고 양계는 군사적 기능이 중심이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로 8도 시스템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일신라는 구주 5소경이었잖아요. 그죠? 고려는 5도 양계, 조선은 8도.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요, 의정부 6조입니다. 의정부 6조. 고려는 이성 6부 체제였죠. 그죠? 발해는 삼성 6부였고,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의정부 6조 체제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 어떤 것들이 좀 왕권을 강화시키고 어떤 것들이 좀 왕권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왕권 강화, 세조, 그리고 그 앞에 있던 태종, 뭐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를 시행하면서 왕이 바로 의정부 삼성을 거치한 거 바로 그냥 명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왕의 비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승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승정원. 이 승자가 들어가면 이건 비서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승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왕의 어떤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떤 그 사법기구, 왕의 직속 사법기구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바로 의군부입니다. 의군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영모이옵니다! 라고 잡아 빨리 풀어! 라고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영모 아니어도
왕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영모회원을 묶어가지고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 당시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무고죄 말도 안 되지만 이 당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의금부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조직들이라면 왕권을 좀 약화시키는 조직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네,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서가 뭐냐면 사인이에요. 서명하다.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의정부 3정이 사인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왕이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 의정부에서 이거 사인 안 해주고 다시 발려. 그럼 왕은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진짜 직접 좀 견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삼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삼사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간원, 그 다음이 사헌부, 그 다음이 홍문관. 홍문관 우리 아까 배웠죠, 여러분들? 예, 어느 왕 때? 성종 때. 주로 홍문관은 뭘 담당한다? 왕과 토크하는 거. 그죠? 왕을 가르친다라고 했죠? 네, 경연.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홍문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간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간하는 곳이에요. 전하, 제 목을 베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아니되옵니다. 사헌부는 뭐냐면 감찰기구예요. 관리들을 감찰해서 이 사람 문제 있으니까 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언론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고려에도 3사가 있다. 하지만 고려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회계만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비교를 좀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앙 중심에 있는 의정부 6조 체제고요. 지방에는요, 8도 체제가 있습니다. 자, 이 8도 체제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 8도에 파견된 이 8도 밑에는 이제 부, 그 다음이 또 뭐 목,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또는 인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누는 거예요. 군, 그 다음에 또 뭐 현, 이런 식으로 이 8도 밑에는요 바로 이렇게 또 지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이게 고려시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8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들을 관찰사라고 합니다. 관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 안찰사는 고려예요. 이건 안찰사는 고려입니다. 고려. 관찰사예요. 그러니까 5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안찰사라고 불렀는데 8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조선은 관찰사다라고 불렀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목군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관찰사가 당연히 수령을 관리, 감독하겠죠. 그리고 이 수령 밑에서 수령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향리입니다. 네, 향리. 그래서 이들이 수령과 향리 이들이 바로 이 부목군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관찰사와 수령 있잖아요. 이 관찰사와 수령은 조선시대 모두 파견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한 거냐면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됐습니까? 아니죠. 일부 지역에만 파견됐잖아. 근데 조선시대 와서는 모두 파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파트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방에다 파견됐는데 이런 어떤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중앙 집권을 추구하고 있는 그 정권 주도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지방을 다 통제하는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향촌의 낙향에서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뭘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집권 싫어해요. 냅둬. 나 나대로 살 거야. 향촌 자치. 그죠? 그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 네. 어찌 본다면 이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노심초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족이라고 합니다. 네. 사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림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족과 사림은요. 이 향촌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향소라는 게 있어요. 이 향촌에 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있을 유자, 향촌에 있는 기구라는 곳인데 이 유향소라는 곳은요. 일종의 여론을 이 향촌의 어떤 여론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령이 이 마을에 파견되면 중앙에서 파견된 이 수령이 이 마을에서 유향소 눈치를 볼까 안 볼까? 보겠죠. 예, 이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딴소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왕이 지방관을 보낸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 얘네들 잘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유향소의 권력이 세지는 걸 또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도요. 중앙에서도 뭐가 있냐면 중앙에서도 이걸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냅두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경제소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소. 서울 경자. 서울에 있는 기구. 향촌에 있는 기구. 그죠? 뭔가 대꾸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경제소. 그 다음에 이런 유향소, 여론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원이라는 곳인데 이 서원은요.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지만 제사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그러니까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향촌의 어떤 그 제자들, 그 유명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안에 그 그룹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서 자신의 어떤 그 힘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향촌은 농민들 있잖아요. 그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농민들에게 지켜야 될 약속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향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향소, 서원, 향약 이 지방에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림들이 점점 힘을 키워나갔고 이렇게 힘을 키워나간 이들이 앞에 설명드렸죠. 15세기를 지나가면서 3사를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3사를 장악해 들어가면서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는 결국 이들이 이제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중앙의 어떤 그 행정 조직, 지방 행정 조직인데 이 행정 조직에 일하는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료들을 뽑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이 뭐예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과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재들을 이렇게 중앙으로 그리고 지방으로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과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그 종류들이 있냐면 문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과가 있고요. 이거 이제 군인들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중류층 보는 잡과가 있어요. 잡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승과는 보지 않아요. 승과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무과 있죠. 이 무과를 고려시대는 보지 않아요. 예, 고려시대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승과는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고려시대 왜 무신정변 분명히 군인들이 정면도 일으키는데 그들은 어떻게 뽑았나요? 고려시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워낙 전쟁이 많아요. 예, 10세기, 11세기 여진족, 가란족, 12세기 여진족, 13세기 몽골, 14세기 홍건족, 왜곡 계속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서 공을 세우면 거기서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곧 과거야. 워낙 전쟁이 빈번하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무과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려시대는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승과가 있어요.
근데 고려는 조선은요 불교 나라 아니잖아요. 유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쓴 거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과 잡과. 여러분 이순신이 무과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과거는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본다면 수능 또는 공시, 수능에 해당하는 것을 과거 중에서 소과라고 하고요. 공시에 해당하는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에서 대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과거가요 매년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문과 같은 경우에 최종 합격자가 3년에 한 번 보는 그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3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33명이 들 이 사람들만 해도 엄청난 거야. 그중에 1등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장원급제. 이 장원급제는 하늘이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장원급제 중 무려 9번이나 과거 시험 응시에서 9번이나 장원급제 한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우리 역사의 공신, 공부의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천원 율곡이입니다. 율곡이가 구도장원이라고 그러죠. 무려 9번 장원급제했던. 이분은 취미가 수능 보시는 거고요. 취미가 공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봤다 하면 장원급제.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수능 시험장 갈 때 한 일주일 전쯤 되면요. 은행에서 5,000원짜리 신권이 아주 날개 돋친 듯 잘 나갑니다. 왜? 시험 당일날 부모님께 여기에 수험세고 뒷주머니에다 꽂아주는 거예요. 뭐를? 5,000원 신권을. 기받으라고. 네. 근데 1,000원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퇴계 이항께서는 과거 시험과는 인연이 좀 멀리 계신 분입니다. 어쨌건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료들을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 말고도요. 바로 그 음서제도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건데 문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천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거 그리고 문음 이런 것들도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방식들. 근데 어쨌건 조선은요. 무조건 과거입니다. 과거 출신이어야만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조선시대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선의 그 흐름을 좀 봤으니까 이제 15세기, 16세기 넘어가는 그 권력 과정, 권력 투쟁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예측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바로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들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조의 집권과 함께 훈구 세력이 되었고 이 훈구 세력들을 공격하면서 등장했던 세력이 바로 향촌에 있는 그 살인들. 그래서 이 3사를 장악하면서 훈구의 비리를 공격했고 이걸 안 되지라고 찍어 눌렀던 게 바로 사화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훈구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지금 저는 오늘 사화, 이번 시간은 사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자, 먼저 훈구입니다. 자, 훈구 세력들. 이 훈구 세력들은요, 훈구 세력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쭉 가다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네, 소멸될 겁니다. 정말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권력의 정점이 있었고 권력과 재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그 세력이 결국 소멸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이런 걸 보면 나도 우리도 결국 퇴장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려면 역사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진짜 공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형성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자, 반면에 사림은 또 다르죠. 반면에 또 이 사림, 네, 이 사림은 향촌에서 낙향해가지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개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결국은 바로 16세기 이후에 역사 주도 세력이 되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바로 이 사림이 훈구를 공격해 들어가요. 어디를 장악하면서? 네, 바로 삼사를 장악하면서. 네, 바로 삼사를 장악하면서. 그래서 아직까지 권력을 쥐고 있는 훈구들이 이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 그랬죠? 네, 바로 이게 바로 사화입니다. 자, 사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예, 이 사화가 과연 무엇인지 사화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화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화는요, 크게 네 가지 사화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무갑기을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무오사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오사화는요, 이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연산군 때. 그런데요, 이 무오사화의 그 원인이 뭐였냐면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 원인이 됩니다. 자, 보세요. 김종직이 썼던 바로 조의제문이 원인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조는요, 권력을 찬탈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왕이었던 단종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죠.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조의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요. 이게 조의 제문이 아니에요. 의제문이에요. 의제라는 중국 황제가 있는데 그 중국 황제가 단종처럼 죽어요. 그러면서 이 의제를 안쓰럽다, 안 됐다 라고 하면서 의제를 죽였던 왜 항우와 유방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항우가 죽이거든요. 항우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게 지금 항우를 비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세조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 비슷하니까. 그죠?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결국 이 김종직을 중심한 살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화를 입는 사건, 이게 바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던 무오사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갑자사화가 있어요. 이 갑자사화는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산군인데요. 이건 뭐냐면 연산군 하면 여러분들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어머니 죽였다. 어머니 죽인 사람 다 나와! 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죠. 이게 바로 갑자사화예요. 그게 바로 패비 윤씨. 어머니 패비 윤씨와 관련돼서 사실 이때는 무차별입니다. 뭐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 세력도 연산군 앞에서 그냥 죽어나갔던 그런 모습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연산군은 쫓겨나죠. 네, 무엇에 의해 쫓겨납니까? 바로 반정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 반정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중종인데, 자, 그러면서 이 중종 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묘사화. 요거 이제 중종 때 벌어지는 것들인데, 이 중종 때는 여러분들 이 사람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기묘사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묘사화는요, 조광조라는 인물과 연결을 좀 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이 조광조라는 인물은 참 한 일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광조는요, 하나, 둘, 셋, 넷. 이 조광조는요, 먼저 이 중종 반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정을 지금 일으켰잖아요. 지금 중종 반정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거 실제로 그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리스트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 반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하면 역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반정 리스트를 보니까 뭐야? 원래 반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슬쩍 성공하니까 발을 한 짝 걸쳐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봤더니 대부분이 누구다? 훈구 세력이더라.
이 가짜 훈장, 거짓 위자, 거짓 훈장을 없애라 라고 해서 주장한 게 바로 위훈삭제가 되는 겁니다. 위훈삭제. 이건 이제 반정과 이 반정의 거짓 훈장들을 다 없애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유학자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지 않나 그랬잖아요. 이런 기와 여전히 있었거든요. 소격서. 이거 폐지해라. 소격서가 여러분들 어디 있었냐면요. 소격동. 여러분들 그 아이유가 불렀던 노래인가요? 서태지 씨랑 함께 기억하나요? 소격동으로 뭐 음치. 네, 저희 이렇게 음치예요. 네. 어쨌건 그 소격동이라는 게 바로 이 소격서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 소격서를 폐지하라.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조광조가 바로 이 살인들, 이 향초 있는 살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혈량과, 이건 일종의 어떤 천거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현명한 어떤 그 선비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혈량과를 또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광조가 이 훈구 세력 때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결국은 주초위왕, 주초위왕, 이 나뭇잎에 그냥 글씨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대요.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조광조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되면서 그 조광조의 그 살인들 일파들이 또 공격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기묘사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화는요, 을사사화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사화는 아닙니다.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건 명종 때. 네. 요거는 이제 대윤, 그러니까 윤씨끼리. 네. 대윤, 소윤. 뭐 여기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윤원영이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런 대윤, 소윤끼리 어떤 그런 권력 투쟁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살인이 화를 입는 사건, 어디에 라인을 댔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구들이요, 살인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화를 일으키긴 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피해를 보긴 했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인들은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된다. 왜? 15세기를 이끌었던 이 훈구들은 더 이상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비전이나 능력,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탄압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